검찰이 사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경찰 구속영장 세 차례나 막은 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어제 서울고검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 차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외부 위원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 강제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 심의 의결 존중한다. 후속 조치하겠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강제 수사 가능성 열렸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이 심의위원회가 강제성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권고를 하면 검찰이 안 따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이제 영장 신청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할까? 이런 의구심이 또 남아요. 세 번씩이나 영장을 반려했던 그 전례로 봤을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범죄 혐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원이 판단할 때 영장 신청 자체가 좀 부실하면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아무튼 이 검찰과 경호처 간의 석연치 않은 관계 여러 가지 지금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경호처에서 그동안에 형사소송법 110조 내세워가지고 압수수색도 다 피하고 했던 그 비화폰의 이제 불출 기록, 나눠준 기록, 사용한 기록 이거를 협조 공문 한 장 받고 제출했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공수처가 압수수색할 때는 그렇게 한사코 안 된다고 막아서다가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권고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수사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들어가겠지만 과연 이게 이제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 그건 여전히 좀 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검찰이 한 2천여 명 된다고 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국은 어느 때보다도 조직의 명운과 그 이해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비화폰에 대한 그 수색을 3번씩이나 반려하는, 그래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는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는 거, 구속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이 강제성이 없다고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치적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호실 차원에서의 은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영장 신청을 할 때 그동안 검찰이 관례적으로 구태처럼 원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느슨한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2천여 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결국은 이제 그 구속 수사의 문턱에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블루리보님이 비화폰이 아니라 비리폰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12월 3일에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힐 만한 핵심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비화폰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성훈 차장이 사실 경찰과 공수처 압수수색에서는 그렇게 막아섰는데 이게 비화폰 불출 대장 일부 통화내요. 검찰에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거 뭔가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그렇게 비협조적인 경호처가 지금 검찰에다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불출 대장을 지금 제출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그럼 대통령실과 검찰은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그 소위 계엄 선포라든지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검찰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의심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말이죠. 이런 시국이 되면은
굳이 그 밝힐 필요가 없는 사실마저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부 지금 공개되는 시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위 검찰들 내에서 이야기하는 캐비넷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캐비넷이 누구 캐비넷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의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해가지고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검찰의 조직 이해를 위해서도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증거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나 경찰도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는 한사코 가로막아 서던 경호처에서 검찰에는 협조공문 한 장으로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과 경호처 사이에 특히 이제 검찰에서는 3번이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고 뭔가가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비상계엄에 지금 군, 국정원, 경찰 하여튼 이런 이 공권력들이 다 그 연루됐는데 검찰만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엄 때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서 계엄 날 밤에 어쨌든 대검 과학수사부의 과장 아마 그건 이제 일선지검의 부장검사 정도 될 겁니다. 하고 정보사 간부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다. 검찰에서는 뭐 확인해 봤는데 그냥 안부 전화했다고 얘기하지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새벽에 12시가 넘어서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게. 그런데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부하들한테 지시하면서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인수하러 올 거다. 서버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즘 수사가 깊이 돼야 될 대목인데 이 대검 특별수사본부에서 확인은 했는데 그냥 대충 그냥 안부 전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이라도 내란 특검을 사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비화폰 기록을 검찰에만 경호처가 줬다는 게 글쎄요. 경호처가 갑자기 협조적으로 마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전히 좀 의혹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계엄이 왜 12월 3일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대목이잖아요. 왜 12월 3일이었을까?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간조를 불러서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당시를 복기를 해보면 이때가 이제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김건희 여사였고 그리고 12월 2일에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탄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러면 다음날 바로 계엄을 한 건가?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 탄핵이 아주 직접적인 그 계엄에 방아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 계엄의 이유이자 원인이다. 이건 이제 여러 정황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명태균 그 게이트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이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직후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엄을 원래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걸 앞당기는 그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이 그 직후에 표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건희 특검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가 아마도 들어간 거 아니냐. 실제 이른바 당내 이제 한동훈계나 이런 의원들 사이에는 언제까지 김건희 리스크를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려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됐을 거고 지금 나왔듯이 김건희 수사를 했던 검사들 탄핵시킨 것도 또 일종의 이제 자극이 됐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뭐 말로는 여러 가지 뭐 야당의 횡포부터 무슨 종북 좌익 세력 척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김건희 방탄이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또 다른 그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서글픈 생각마저 드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념 내지는 지금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 운용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근데 과거의 정권에서도 이런 식의 어떤 뭐 비리 내지는 추문들이 있을 때 정말 자기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입장을 보이는 대통령들이 다였죠, 거의.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영부인에 대해서 소위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검사들을 탄핵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대통령의 계엄의 어떤 촉발 요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소위 그 국회의 그 연락 리에이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군 출신 그 사람을 통해서 본회의가 언제 열리냐고 몇 번을 물어봤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예민했었나라는 것을 의심하기 충분한 그러한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시간적으로 이때 김건희여서.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요번에 계엄이 그 촉발된 계기로 볼 때 대통령의 영부인 문제가 상당히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마 그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이 바깥에서 관전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그 뭐랄까 가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미라클님이 모든 서사의 중심이 김건희 여사라는 것은 너무 자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TV조선에서 이제 곽종근 전 특수 사령관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누구는 양신 선언하라는데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녹취를 보도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이어서 곽 전 사령관 진술도 오염됐다. 오염된 진술과 오염된 메모가 이번 사건을 내란죄로 끌고 가는 가장 큰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전면 재수사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한 진술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선언 얘기한 거는 이제 야당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밝혔어요.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좀 국민의힘이 저럴 때 보면 이 탄핵 지금 상황을 아직도 현실로 못 받아들이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임박해 있고 이대로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이제 스스로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좀 걱정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헌재 탄핵 심판을 다시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내란은 조작이고 음모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결정적 진술이 끌어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근데 대통령의 그런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지휘통제실에서 마이크를 켜놓고 그걸 수많은 그 참모들이나 수많은 부하들하고 같이 들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진술을 해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도 그거를 반론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문에 이제 곽종근 그 사령관도 숨길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한 건데 단지 이제 김병주 의원하고 뭐 박선원 의원이 만났다. 그리고 국회에 왔을 때 뭐 몇몇 사람들이 어쨌든 곽종근 그 사령관을 설득했다. 이것만 가지고서 마치 거짓 진술을 민주당이 사주해 가지고 이분이 국회와 헌재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그 전혀 사실 근거도 없는 이제 그런 엉뚱한 주장이고 또 이제 변호사 해명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그 자기 넋두리를 한 겁니다. 주변에다가. 근데 주변 사람들은 더 위험해지기 전에 양심 선언을 해라. 아니 저라도 친구면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무슨 뭐 그 곽종근 사령관의 배후에 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탄핵에 불복하려는 심리 때문에 저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불복할 방법도 없잖아요. 탄핵 결정이 나면 바로 이제 60일 뒤에 대선인데 그때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저러시나 좀 걱정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특전사령관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트럼프가 정말 거의 광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유세를 하다가 총이 날라왔는데 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일어나면서 막 승리를 외치면서 막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곽종군 사령관의 이러한 아주 친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을 텐데 이 녹취도 다 공개가 되더라고요. 너무도 인간적이어서 참 듣기가 민망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마 향후에 정치인들은 말수는 줄어들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다 나중에 녹취로 나오기 때문에 입을 조심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당의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김병주 또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참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야당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사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특전사령관이 한 말은 지금 밑에 부관들이 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틀린 증언이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증들은 이미 나와 있지만 여기에 야당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얘기한 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뭔가 오염됐을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사람들 굉장히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명예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오염과 뭐랄까 때를 묻히는 역할을 야당이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끌고 나오라 했던 것이 사실이냐의 여부인데 그거는 지금 이 사람 혼자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지금 백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국민의힘이 지금 급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헌재의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가타부타 나온 이후에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지금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제 통화를 한 지인이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이모 씨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진술을 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언을 하고 그게 경고성이었느니 2시간짜리 내란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진술과 이 메모는 이걸로 인해서 없던 상황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대단한 오염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근간을 바꾸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탄핵 재판은 설사 홍장원 메모나 곽종근 진술이 없었더라도 저는 파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너무 명확한 위헌 위법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저렇게 이제 구체적인 진술 한두 개를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저런 식의 시비를 만드는 게 저는 결국 이제 불복의 심리고 불복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내란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 헌재가 한 것도 사실은 이 징계 재판은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지 구체적인 죄목을 늘어놓고 그걸 그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시비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장에서 다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방어하면 되는 건데 이 탄핵 심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설사 그 진술이 만에 하나 오염된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탄핵 심판에서 이 파면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지도부가 계속 어쨌든 탄핵에 대한 불복의 심리를 유포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중진 의원들 이분들이 집회에 가가지고 실제 그 집회에 굉장히 흥분한 대중들 앞에서 그런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록에 남거든요. 나중에 가서 저 말을 어떻게 걷어들이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친윤 핵심 원조 친윤이죠.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이제 성폭력 혐의로 고소가
돼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피해자인 A 씨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성폭력 상담센터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SBS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 전 의원 측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혐의 거듭 부인하면서 당에는 탈당계를 냈는데요. 경찰은 장 전 의원에게 출석 조사 통보했고 이 동석자가 있었다고요. 그 술자리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술자리에서 동석자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그 당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이 있는지 제가 이제 일단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궁금하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검찰 캐비넷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마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결단을 내린 건가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성으로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뭐 위계에 의한 뭐 내지는 하여튼 뭐가 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는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정치인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실제로 참 일단 권력이 끝나가는 그런 어떤 징후를 보고 있다라는 것에 더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참 뭐라 그럴까 참담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받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그걸 두고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내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장제원 의원 측에서 호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범행 여부와 별개로 지금의 태도도 굉장히 저는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당연히 저는 망설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 비록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냈겠죠. 그렇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더 이상 이제 본인이 고통받을 수 없으니까 고소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 문자도 그 보관을 다 하고 있고 그거 뭐 경찰에 다 제출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고 그것도 기록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만약에 무고를 한다. 그러면 처벌을 세게 받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뭐 탈당은 또 탈당대로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니까는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성폭력 범죄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그 인격을 아주 심각하게 말살하는 그런 범죄일 수 있잖아요.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서 또 뭐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는 게 정말 좀 저는 정말 뭐랄까요? 좀 역겹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마저 들고요. 어쨌든 뭐 이건 이제 경찰 수사 들어가기 때문에 밝혀질 텐데 이게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게 계속 이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사례라든지 이렇게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례를 보면 잘못하면 이게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지금 저 태도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죄질을 나쁘게 볼 것 같아요. 이 수사당국에서. 첨언을 하자면 만약에 이게 무고라면 장제원 의원의 그 어떤 정치적 스타일이나 또는 성품을 볼 때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까요? 지금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제가 그 언론 보도에서 얼핏 본 내용으로는 그 후에도 이 여성이 계속 근무를 어떤 식으로든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참 궁금해요. 이 과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이 대단했을 텐데.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상황은 이제 피해자가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다음 해에 다른 부서 발령 났지만 몇 달 뒤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수사로 더 드러날 텐데 피해자는 상당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장제원 의원 측은 좀 굉장히 이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